6장 의사결정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여러 과업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의사결정에는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고유 업무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를 논할 때 의사결정은 특별히 다루어야 할 가치가 있다. 경영자만 의사결정을 한다. 사람들은 경영자가 지위나 지식을 가졌기에 조직 전체와 조직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하리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들은 성과를 내는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정의된 요소와 분명한 일련의 단계를 밟아 체계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은 오늘날 많은 책들이 의사결정이라고 제시하는 것과는 사실 많이 다르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지나치게 많은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한다. 문제 해결보다는 전략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한다. 최고 수준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려고 노력한다. 주어진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상수들을 찾아내려 한다. 그러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특별히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많은 변수를 능숙하게 다루는 재주를 허점 많은 사고방식의 반증으로 여긴다. 그들은 그 의사결정이 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의사결정으로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현실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기교보다는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바라며 영리하기보다는 건전한 의사결정자가 되기를 원한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의사결정에서 언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개별 상황에 따라 실제적으로 언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안다. 그들은 옳은 것과 그른 것 가운데 타협하여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가장 애매한 의사결정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 따라서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는 단계는 의사결정 자체가 아니라 실행에 옮겨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을 안다. 어떤 의사결정이 일로 전환되어 실행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기껏해야 좋은 의도에 불과하다. 즉,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 자체는 최고 수준의 개념 이해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반해 실행에 옮기는 행동은 가능한 단순하고 실무자들과 가까워야 한다는 뜻이다. 의사결정에 대한 의미 있는 두 가지 사례. 미국의 위대한 기업가들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시어도어 베일은 아마도 미국 기업 역사상 목표 달성을 가장 잘하는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베일은 1910년이 되기 직전부터 1920년대 중반까지 벨 전화회사를 세계 최대의 민간 기업으로 육성했고 가장 번성하는 성장 기업 가운데 하나로 만들었다. 미국에서 전화회사는 당연히 민간 기업이다. 그러나 세계 선진국 가운데 전화통신 사업이 국유화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은 벨 시스템의 영업지역인 북미 대륙,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 전역과 캐나다 퀘벡 그리고 온타리오주였다. 뿐만 아니라 벨 시스템은 주요 영역에서 독점 지위를 누리며 사업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도적인 사업자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급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유일한 공익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한 일이 단순한 행운이었거나 미국의 보수주의 때문에 가능했던 건 아니다. 그것은 베일이 20년 가까이 벨 시스템 사장으로 일하는 동안 단행했던 4가지 전략적 의사결정 때문이었다. 그는 전화통신 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자율 운영되려면 독특하고 색다른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 알아차렸다. 이미 유럽 전역에서는 정부가 이렇다 할 말썽이나 위험 부담 없이 전화통신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벨 시스템을 민간 기업으로 유지하려면 국유화를 지연시키는 길밖에 없었다. 단순히 막아보겠다는 태도로는 실패할 게 뻔했다. 경영진의 상상력과 에너지가 마비될 우려도 컸다. 그래서 벨 시스템을 민간 기업으로 그 어떤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공익을 대변하는 존재로 만들 방안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베일은 벨 전화회사는 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예측하고 그것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정의했다. 베일은 사장에 취임하자마자 우리의 사업은 서비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20세기 초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믿지 않았다. 그럼에도 베일은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들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진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그는 실제로 관리자들과 운영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들어 수익성보다는 고객 서비스 제공으로 그들을 평가하도록 했고 관리자들은 고객 서비스 결과에 책임지도록 했다. 따라서 최고의 고객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직을 구성하고 자금을 운영하여 회사가 최상의 재무 성과를 달성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고 경영자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베일은 이와 동시에 전국 규모의 통신 독점 기업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기업, 즉 전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민영 사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공공규제 강화만이 국유화의 대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원칙에 입각한 공적 규제는 벨 시스템의 이해와 일치하고 회사 존속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베일이 이 결론에 도달했을 당시에도 미국에는 공적 규제가 있었지만 거의 무력했다. 산업계가 사법부의 강력한 힘을 빌려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규제위원회도 인원과 예산이 부족했고 종종 삼류 내지 부패한 정치꾼이나 빈둥거리는 한가로운 자리에 불과했다. 베일은 효과적인 공적 규제 제도를 벨 시스템의 목표로 삼았다. 그는 이 목표를 각 지역 계열사 사장의 주요 업무에 반영했다. 규제기구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제와 요금제 개념을 혁신하는 동시에 벨 시스템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지역 계열사 사장들이 할 일이었다. 벨 시스템의 최고 경영진은 이 계열사 사장단 가운데서 선임되었다. 그 결과 벨 시스템 전체의 규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충만해졌다. 베일의 세 번째 의사결정은 산업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과학연구소 가운데 하나인 벨연구소 설립이었다. 베일은 이때도 민영 독점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독점 기업이 진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명백히 소비자에게 같은 제품을 제공하고 같은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회사와는 경쟁 관계가 아니었다. 경쟁 없는 독점 기업은 급속히 경직되어 성장과 변화 능력을 상실한다. 그러나 베일은 독점 기업이라도 현재와 경쟁하는 미래를 조직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통신 사업과 같은 기술 지향 산업의 미래는 현재와 다른 더 나은 기술을 보유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한 통찰력으로 탄생한 벨 연구소는 사실 미국 최초의 기업 연구소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지금 사업이 제 아무리 효율적이고 수익성이 좋아도 현재를 의도적으로 낡게 만들 작정으로 설립된 세계 최초의 기업 연구소였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제대로 틀을 갖춘 벨 연구소는 그 당시 산업 분야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혁신적 기업 연구소였다. 오늘날에도 생산적으로 연구 활동을 하려면 조직의 파괴자, 오늘과 다른 미래의 창조자, 오늘의 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기업인은 많지 않다. 그 결과 대부분의 기업 연구소는 주로 오늘을 지속하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적 연구를 한다. 그러나 벨 연구소는 창립 초기부터 그러한 방어적 연구를 배제했다. 지난 10에서 15년간을 돌아보면 베일의 생각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증명된다. 벨 연구소가 처음 전화 기술을 보급하면서 북미 대륙 전체는 하나의 거대한 자동 전화 교환기가 되었다. 그 다음 벨 연구소는 베일 사장과 그의 세대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영역, 즉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TV 프로그램 송출, 컴퓨터 데이터 전송, 위성통신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렇듯 새로운 통신 시스템을 현실로 만든 과학기술상의 발전은 수학정보 이론 같은 과학적 이론, 트랜지스터 같은 제품, 컴퓨터 논리나 설계 등을 개발했다. 1920년대 초 기업가로서의 활동이 막을 내릴 무렵 베일은 벨 시스템을 위한 대중자본시장을 개발했다. 이 또한 민간 기업으로서 벨 시스템을 확실하게 존속시키기 위해서였다. 대개 기업이 국유화되는 이유는 사회주의 때문이라기보다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유치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다. 1860에서 1920년에 걸쳐 유럽의 철도가 국유화된 주원인도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의 탄광과 전력 산업 국유화도 근대화에 필요한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인플레이션 기간 중 유럽 대륙에서의 전력 국유화도 같은 사정이 주원인 가운데 하나였다. 전력회사는 통화가치 하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만큼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설비, 근대화와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본 조달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베일이 이 문제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만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그는 벨 시스템이 기존 자본시장에서는 조달할 수 없을 정도로 거액의 자본을 확실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다른 공공기업체, 특히 전력회사는 1920년대 당시 유일한 대규모 투자자였던 투기업자들에게 자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가 매력적이라고 알리려 했다. 그래서 지주회사를 설립해 모회사의 보통주의 투기 수단으로서의 매력을 부여 장기 자금을 조달하는 동시에 회사 운영 자금은 보험회사처럼 전통적인 자금원으로부터 조달했다.
그러나 베일은 이런 방법으로는 건전한 자금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920년대 초 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AT&T의 보통주는 법적인 형식 이외에는 투기적 주식과 공통점이 없었다. AT&T의 보통주는 일반 대중을 위한 주식이었다. 이른바 셀리 아주머니, 즉 투자할 저축은 있으나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할 만한 자금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신흥 중산층을 위한 주식이었다. 거의 확정된 배당금이 보장되어 있는 AT&T의 보통주는 고정이자가 붙는 채권과 마찬가지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이나 고아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었다. 보통주였기 때문에 자본 증식과 인플레이션 대책에 대한 기대도 있었다. 베일이 이 새로운 금융 상품을 고안했을 때 실제로는 셀리 아주머니 유형의 투자자는 없었다. 보통주를 살 만큼 돈이 많은 중산층은 훨씬 뒤에 나타났다. 당시는 중산층이 저축은행, 보험, 저당증서에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시대였다. 모험을 해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만 1920년대 당시의 투기적인 보통주를 매입했다. 물론 베일이 셀리 아주머니 군단을 창조한 건 아니다. 베일은 그들을 투자자로 만들고 그들의 저축을 그들의 이익과 벨 시스템의 이익을 위해 동원했다. 벨 시스템은 이 방법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수천억 달러의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 기간에 AT&T 보통주는 미국과 캐나다 중산층의 재테크 핵심 수단으로 남았다. 베일은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했다. 벨 시스템은 월스트리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은행과 증권회사 역할을 해왔다. 이런 재무 설계를 담당했던 베일의 수석 보좌관 월터 기퍼드는 베일의 후임 사장이 되었다. 물론 베일의 의사결정은 사장으로서 그가 해야 할 일과 벨 시스템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배후에 깔린 기본적인 생각은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의 특성을 보인다. 슬론 2세의 사례도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여기에서 기업 사례를 제시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쉽게 이해할 만큼 여전히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정책 결정은 대부분 그 배경, 역사 그리고 정치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설명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여기에 소개한 기업 사례들은 문제 구조를 제시하기에 충분할 만큼 크다. 그러나 정부, 군대, 병원 또는 대학의 의사결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요소들과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동일한 관점을 제시한다. 베일이 기업가의 일생을 마감할 무렵인 1923년 슬론 2세는 GM 사장으로 취임해 조직을 재설계하고 GM을 세계 최대의 자동차 제조업체로 성장시켰다. 슬론 2세는 매우 독특한 인물이었고 그가 활동했던 시기 또한 과거와는 매우 다른 시대였다. 어쨌거나 그가 내린 가장 뛰어난 의사결정은 GM의 분권제 사업부 조직에 관한 것이었다. 베일이 일찍이 벨 시스템에서 내렸던 몇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과 똑같은 성격이었다. 슬론 2세가 자서전 지행과 함께한 나의 인생에서 수레한 것처럼 1923년 슬론 2세가 사장으로 취임했을 당시 GM은 독립부족의 족장들이 할거하는 느슨한 연방정부 같았다. 그들은 저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자기 회사였던 각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리고 각자는 각 사업부를 마치 자신의 개인 회사처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손 쓸 수 있는 것은 전통적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었다. 하나는 사업을 인수하고 독립심이 강한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존 록펠러가 스탠더드 오일 트러스트를 통합하고 슬론 2세가 등장하기 몇 년 전에 JP 모건이 US 스틸을 만든 방법이었다. 또 한 가지는 원래 소유자들에게 지휘 감독을 계속 맡기고 본사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자사주 구입권에 의해 완화된 무정부 상태라 할 수 있다. 즉 부족의 아들도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기업 전체의 이익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리라는 기대였다. GM의 창립자 윌리엄 듀런트나 슬론 2세의 전임자였던 피에르 듀퐁이 바로 이 방법을 썼다. 그러나 슬론 2세가 취임했을 때 GM은 강력하고 고집센 사람들의 비협조적 태도 때문에 붕괴일보 직전이었다. 슬론 2세는 이 상황이 합병을 통해 생긴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슬론 2세는 대기업일지라도 지위의 통일성과 중앙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실권을 가진 최고 경영진이 필요했다.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와 열정, 강점이 필요했다. 실제 사업을 직접 관장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방식대로 운영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과 함께 권한도 주어야 한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성과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경영자에게 자율성을 주는 건 슬론 2세가 금방 확실하게 파악한 것처럼 회사가 나이 들수록 조직 내부에서 발탁하는 강력하고 독립적인 경영자들에게 회사의 운명이 달려있기에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슬론 2세가 깨닫기 전까지는 모두가 이를 승자가 될 사람의 권력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로 보았다. 슬론 2세는 이를 새로운 조직 구조를 통해 해결해야 할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사업 운영에는 지역 자치권을, 방향과 정책에 있어서는 중앙 통제로 균형을 맞추었다. 이 해결책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GM이 눈부신 성과를 올리지 못했던 단 하나의 사업 분야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GM은 적어도 1930년대 중반 이후로는 미국 국민들의 정치적 기질이나 정부의 방향과 정책을 제대로 예측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이는 바로 GM이 분권화하지 못한 단 한 분야였다. 1935년 이래 GM에서 공화당 보수파 이외의 인물이 고위 경영진이 되는 건 생각조차 못할 일이었다. 베일과 슬론 2세는 각각 전적으로 다른 문제를 다루고 저마다 구체적이며 탁월한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모두 최고의 개념적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의사결정을 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언제나 무엇에 대한 의사결정인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것을 다루기 위한 원칙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다시 말해 그때그때 꼭 필요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렸다. 그런 의사결정은 모두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며 기본적으로 논쟁을 일으켰다. 정말로 두 사람이 내렸던 중요한 5가지 의사결정은 당시 누구나 알고 있던 것과 정면으로 대립했다. 베일은 첫 사장 임기 중 벨 시스템 이사회로부터 해임되었다. 사업의 유일한 목적이 이익 창출이라고만 알고 있던 그들에게 전화통신 사업은 서비스 사업이라는 베일의 생각은 정신 나간 것이었다. 규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해야 할 살금살금 다가오는 사회주의로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공적인 규제는 회사의 이해와 일치하고 벨 시스템의 존속에 필요하다는 베일의 신념을 반도덕적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어도 무모한 생각으로 보였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은 1900년 이후 전화사업 국유화의 요구가 높아지자 이에 놀란 이사회는 베일을 다시 사장 자리에 복귀시켰다. 하지만 현재의 공정과 기술이 회사에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는 시점에서 이것을 낡은 것으로 만드는 일에 돈을 쓰겠다는 의사결정, 그 때문에 대규모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의사결정, 그리고 당시 일반적이었던 투기성 자금 조달을 거부한다는 의사결정은 모두 정신 나간 짓이라고 이사회의 공격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슬론 2세의 분권화도 그때는 완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의사결정이었고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모든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여겨졌다. 그 무렵 미국의 선두 기업가 가운데 가장 급진적이라고 평가받은 인물은 헨리 포드였다. 그러한 포드에게조차 베일이나 슬론 2세의 의사결정은 지나치게 거친 것이었다. 포드에게는 새로 설계한 모델 T야말로 영원히 이상적인 자동차였다. 자기 것을 체계적으로 낡은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베일의 주장은 포드에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가장 엄격한 중앙 통제만이 효율을 높이고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었던 포드에게 슬론 2세의 분권화는 자기 파괴적인 약점으로 보였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베일과 슬론 2세가 내린 의사결정에서 정말 중요한 특징은 예외적인 의사결정이었다거나 본질적으로 논쟁적인 성격이었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그 의사결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문제란 일반적이고 규칙과 원칙을 세우는 의사결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했다. 문제 해결이 만족시켜야 할 명세서인 경계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 무엇이 옳은지 깊이 생각했다. 다시 말해 의사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타협, 적응, 양보에 앞서 명세서를 충분히 만족시킬 해결책이 올바른지 생각했다.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의사결정에 포함했다. 의사결정의 타당성 및 실제 결과와 목표 달성 여부를 비교 검증하는 피드백 과정을 밟았다. 다음에 설명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1.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는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인가? 아니면 예외적인 문제인가? 이것은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속하는가? 아니면 별도로 다루어야 할 특이한 문제인가? 이를 첫 번째 질문으로 던져야 한다. 일반적인 문제는 언제나 규칙과 원칙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특별한 것은 오직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모든 문제는 두 가지가 아니라 다른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개별적인 사건은 단지 하나의 징후일 뿐 사실은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경영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 대부분이 이런 종류에 속한다. 예를 들면 재고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은 결정이 아니라 규칙의 적용이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문제다. 생산에 관한 문제가 다 그렇다. 전형적인 예로 제품 관리 및 엔지니어링 부문은 매달 수백 가지 문제를 처리한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분석해보면 대개 단지 징후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상황이 어떤지 알려주는 노릇을 한다는 뜻이다. 같은 공장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공정관리 기술자나 생산관리 기술자는 이것을 알 수 없다. 그는 아마도 증기 또는 고열 액체 파이프의 연결 부분에 생기는 몇 가지 문제를 매달 해결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수개월에 걸쳐 제품 관리 및 엔지니어링 부문 전체의 작업량을 분석해보면 일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난다. 현재 장비가 감당하기에는 온도나 압력이 너무 높아서 모든 파이프의 연결 부분을 다시 설계하여 장비 성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공정관리 기술자는 문제의 실상을 모른 채 증기가 새는 부분을 고치느라 엄청난 시간을 낭비한다. 개별 조직에서는 특수한 문제지만 실제로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다. 자사보다 훨씬 규모가 큰 회사로부터 합병 제의를 받은 회사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고 나면 다시는 그런 제의를 받지 않을 것이다. 특정 회사로 보면, 다시 말해 이사회와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합병 제의는 되풀이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합병 문제는 언제나 되풀이되는 일반적인 상황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합병 제의에 대한 수락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정한 일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영자는 다른 회사의 개별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예외적이며 특수한 문제가 있다. 1965년 11월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북미 대륙의 동북부 지역 전체를 암흑으로 몰아넣은 거대한 발전소 사고는 최초의 사고 설명에 따르면 정말 예외적 상황이었다. 1960년대 많은 기형아 문제를 낳은 탈리도마이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000만 분의 1 또는 1억 분의 1이고 두 사건이 동시에 다시 일어날 확률은 전혀 없다. 비유하자면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의자를 구성하는 원자들로 다시 분해될 일이 결코 없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정말 예외적이며 특수한 문제는 드물다. 어쨌든 그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해야 한다. 이것은 정말 예외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종류의 문제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고인가? 새로운 일반적인 문제가 나타날 것을 예고하는 초기 징후가 있다. 이 문제는 네 번째 경우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취급해야 할 마지막 범주에 속한다. 지금 우리는 북미 동북부 지역의 발전소 사고와 탈리도마이드 비극은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대의 발전 기술 또는 현대의 약학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최초의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수한 문제를 제외한 모든 문제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필요하다. 이들 문제는 일반적인 규칙, 정책, 원칙이 필요하다. 일단 올바른 원칙을 세우고 나면 같은 종류의 일반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 모두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문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 일반 원칙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한 문제는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예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규칙을 세울 수 없다.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앞에 네 가지 문제 상황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시간을 쓴다. 만약 상황 분류가 잘못된다면 의사결정도 잘못 내려진다. 의사결정자가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일반적인 상황을 마치 특수한 사건들의 연속처럼 다루는 것인데 일반적인 이해와 원칙이 부족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실용적이다. 이런 경우 좌절과 헛수고는 불가피하다. 나는 케네디 행정부 시절에 국내 문제나 외교 정책 가릴 것 없이 대부분이 실패한 이유는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강요 모두 뛰어난 인재였지만 케네디 행정부에서 성공한 것은 쿠바 미사일 위기 대처가 유일했다. 그 밖의 일에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주원인은 강요들의 실용주의에 있었다. 즉 원칙과 방침을 정하지 않고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실리에 따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케네디 정권의 강요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당시 정책의 바탕이 되었던 기본적인 전제, 즉 전쟁이 끝난 후 정책의 기본 전제가 국제적으로나 국내 문제에 대해서나 점점 비현실적으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다.
공통된 실수는 새로운 종류의 문제를 마치 또 다른 옛날 문제로 여겨 낡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은 뉴욕과 온타리오주의 국경 부근에서 일어났던 정전 사고를 미국 북동부 전역의 대정전 사건으로 확대하고 말았다. 전력 엔지니어, 특히 뉴욕시의 전력 엔지니어들은 통상적인 과부하 대처 방안에서는 올바른 원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전력 계기는 이미 표준 대응 조치가 아니라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케네디 정권이 거둔 유일한 큰 승리, 즉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승리는 케네디 자신이 미사일 위기를 특별하며 예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케네디 대통령의 이런 즉각적인 대응으로 그의 위대한 자질인 지성과 용기가 여지없이 발휘되었던 것이다. 거의 일반적인 경우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문제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한 예를 소개한다. 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은 잘 훈련된 우수한 군의관들이 일찍 퇴역하는 문제로 애를 먹었다.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그런데 모든 조사 및 연구 보고서는 급여에 문제가 있다는 그럴듯한 전제를 내세웠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군의 전통적인 의료 시스템 자체에 있었다. 이 시스템은 지나치게 일반의를 중시함으로써 전문의를 중시하는 오늘날의 의료계 실정과 맞지 않았다. 전문의를 하위직에 둔 채 병원 관리직 중심으로 승진하는 구조였고, 연구활동이나 전문 의료 분야는 승진 코스에 해당되지 않았다. 그래서 잘 훈련된 젊고 우수한 의사들은 일반의로 일하거나 아니면 사무에 매달리는 관리자로 시간과 기술을 낭비할 뿐이라고 느꼈다. 그들은 고도로 과학화, 전문화된 현대 의료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하기를 원했다. 그런데도 군은 여전히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는다. 군은 연구 지향의 고도로 전문화된 민간 의료계에서라면 표준에 미달하는 의사들로 구성된 이류 의료기관으로 만족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군의 조직 구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의 의료 시스템으로 재편성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군이 이 질문을 정말 중요한 의사결정 문제로 인정하지 않는 한 기회만 있으면 서둘러 군을 떠나려는 젊은 군의관들 문제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벌어지는 실수도 있다. 1966년 미국 자동차 업계가 갑자기 자동차의 안정성 문제로 신랄한 공격을 받은 원인, 또한 자동차 업계가 그러한 공격에 당황했던 원인도 여기에 있다. 자동차 업계가 안전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니었다. 업계는 그와 반대로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 건설이나 안전운전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였다. 안전하지 않은 도로와 안전하지 않은 운전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다는 생각은 충분히 그럴듯했다. 사실 고속도로 순찰대부터 일반 학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안전에 관련된 모든 기관은 안전운전에 대해 업계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성공적이었다. 안전성을 고려해 건설된 고속도로에서는 사고가 줄었고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자의 사고도 줄었다. 그러나 자동차 1000대당 사고 비율이나 1000마일당 사고 비율은 낮아졌지만 총사고 건수와 중대사고는 꾸준히 늘어났다. 소수의 운전자, 즉 음주운전자나 5%에 불과한 상습사고 운전자가 전체 사고 원인의 75%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안전운전 교육을 받지 않아 가장 안전한 도로에서조차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분명히 밝혀졌어야 했다. 따라서 교통법규와 안전교육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는 사고 가능성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오래전에 분명히 인식했어야 했다. 안전한 고속도로, 안전운전 캠페인 전개와 더불어 사고 자체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자동차 설계가 보완되어야 했다. 올바로 운전하면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운전을 잘 못해도 안전하도록 자동차를 설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이 점을 보지 못한다. 이 사례는 왜 불완전한 설명이 종종 완전히 잘못된 설명보다 더 위험한지 보여준다. 자동차 업계뿐 아니라 주 고속도로 당국이나 자동차 클럽, 보험회사 등 안전운전 캠페인 관계자 모두 사고 확률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한 운전을 권장하지는 않는다 해도 너그럽게 봐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마치 우리 할머니 세대의 성병치료 의사를 부도덕을 조장하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처럼 말이다. 불완전한 가설을 너무 위험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여 결국 수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이런 타당성과 도덕성을 혼동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경향이다. 따라서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자는 언제나 처음부터 문제가 일반적인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또한 언제나 관심을 끄는 문제는 실제로 하나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한다. 진짜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단순히 증상 치료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만약 정말 특수한 문제로 밝혀지면 노련한 의사결정자는 이것이 새로운 근본적인 문제를 미리 예고하는 것은 아닌지, 특수하게 보이는 문제도 단순히 새로운 일반적인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첫 징후로 드러난 것은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가 문제를 가능한 최고의 개념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항상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최고 가격으로 가장 쉽게 팔리는 증권을 발행해 직면한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대중자본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종류의 투자자를 개발해야 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대중자본시장에 적합한 증권을 설계해야 한다. 능력은 있으나 규율이 없는 사업부장들이 상호 협력하게 만들려고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제거하고 나머지를 매수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반대로 대규모 조직에 맞는 경영 이념을 개발해야 한다. 만약 자기 기업이 독점 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면 사회주의를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는 자기 회사가 경쟁 없는 무책임한 민간 독점 기업이 되거나 똑같이 무책임하고 기본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정부의 독점 업체가 되는 진퇴양난에 빠지지 않도록 사려 깊은 제3의 길을 통해 공적인 규제기관을 육성해야 한다. 정치 및 사회생활에서 분명한 사실은 임시적인 것이 더 오래 살아남는다는 점이다. 영국의 술집 영업시간 규제, 프랑스의 주택임대 통제 또는 워싱턴의 임시 정부 청사는 모두 1차 세계대전 중에 몇 개월간의 임시 조치로 급하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반세기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이를 알고 있다. 그도 물론 임시 방편을 사용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런 조치를 취할 때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유지된다 해도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만약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면 그는 더 일반적이고 더 개념적이며 더 포괄적인 문제 해결, 즉 올바른 원칙을 세우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많이 하지 않는다. 한 가지 의사결정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여서가 아니다. 오히려 기본 방침에 관한 의사결정은 증상이나 임시방편에 관련된 의사결정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의사결정을 많이 하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는 경영자는 원칙과 방침에 따라 일반적인 상황을 해결하므로 대부분의 문제를 그 규칙에 따라 단순한 하나의 사례, 즉 단순한 원칙 적용으로 해결한다. 법률이 많은 국가는 무능한 법률가들의 국가다라는 말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국가는 모든 문제를 법의 일반 원칙 아래 개별 문제가 아닌 특수한 현상으로 여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경영자는 오히려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이다. 물론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은 항상 무언가 예외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조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찰된 사건들이 제대로 그리고 하나도 빠짐없이 설명되고 있는가? 를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해결책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 감소에 대해 메모하고 그것이 정말로 실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언가 예외적인 일, 설명할 수 없는 일, 기대와는 다른 일이 일어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를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것들은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의료 진단의 원칙으로 정했던 것이다. 또한 과학적 관찰의 원칙으로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공식화되고 300년 전 갈릴레오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다. 달리 말해 이것들은 모두 오래전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시대의 검증과 실현을 거쳐온 원칙이며 동시에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체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원칙이기도 하다. 2. 의사결정 과정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의사결정으로 무엇을 달성하고 싶은지 명확한 명세서를 만드는 일이다. 의사결정으로 달성하려는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으로 얻으려는 최소한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이 만족시켜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과학에서는 이것을 경계조건이라고 한다. 어떤 의사결정이 성과를 내려면 경계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의사결정은 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경계조건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정할수록 그 의사결정은 목표 달성 확률이 높아지고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반대로 경계조건을 명확히 하는데 심각한 결함이 있으면 아무리 뛰어나 보이는 의사결정이라도 거의 확실히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경계조건은 대체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소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방식의 질문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슬론 2세는 1923년 GM의 경영권을 인수했을 때 아마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했을 것이다. 사업부 책임자들로부터 자율권을 회수함으로써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가? 그가 생각한 대답은 분명히 부정적이었다. 그가 처한 문제의 경계 조건은 최고 경영자의 직위에 걸맞게 강력한 권력과 책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려면 본부의 명령 통일성과 중앙 통제권을 부여해야 했다. 그 경우 경계 조건은 사업부 책임자들이 화합하도록 노력하기보다는 조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슬론 2세가 제시한 해결책은 오랫동안 효과를 보았다. 적절한 경계 조건을 찾아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지적인 사람들이 경계 조건에 반드시 의견 일치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동북부 일대에 정전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 아침, 뉴욕의 조간신문이 어렵게 발간되었다. 뉴욕타임스가 바로 그 신문이었다. 이 신문은 정전이 되자 정전되지 않은 허드슨 강 건너 뉴저지 주 뉴워크의 지역 석간신문 뉴워크 이브닝 뉴스 공장에 즉시 인쇄를 의뢰했다. 신문사 경영진이 100만 부 인쇄를 지시했는데 실제로는 50만 부도 채 인쇄하지 못했다. 널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인쇄 직전 편집장과 3명의 간부 사이에서 단어 하나에 사용할 하이픈 문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그것을 해결하는데 48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라고 한다. 48분은 100만 부 인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거의 절반이었다. 편집장 입장에서는 뉴욕타임스가 미국 영어의 표준이므로 잘못된 문법을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의 진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고 경영진이 그 일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궁금하다. 그러나 편집장의 기본적인 주장과 목표로 본다면 그의 행동은 올바른 것이었다. 그가 내려야 할 의사결정의 경계 조건은 어느 날 아침에 신문을 몇 부 판매하는가가 아니었다. 그의 경계 조건은 미국 영문법의 대가인 뉴욕타임스에 오류란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었다.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경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의사결정은 무익하고 온당치 못하다는 것을 안다. 그러한 의사결정은 사실상 잘못된 경계 조건을 만족하는 의사결정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물론 둘 다 잘못이다. 그러나 잘못된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는 적절한 의사결정이라면 활용할 수는 있다. 여전히 목표를 달성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족시켜야 할 조건들의 명세서에 적합하지 않은 의사결정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 뿐이다. 사실 한 번 내린 의사결정을 언제 폐기할지 알기 위해서라도 경계 조건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 유명한 예가 있다. 하나는 경계 조건이 혼란에 빠진 경우이고 또 하나는 경계 조건을 명확하게 해둔 덕분에 새롭고 적절한 정책을 즉시 도입할 수 있었던 경우다. 첫 번째 예는 1차 세계대전 발발 당시 독일 참모본부의 유명한 슐리펜 계획이다. 이 계획은 독일군의 군사력을 동부와 서부 두 전선에서 동시에 수행하기 위한 배치 전략이었다. 슐리펜 계획은 당초 약적 러시아에 대해서는 적은 병력으로 상징적 대응을 하고 강적 프랑스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치명적인 기습 공격을 가하기 위해 모든 병력을 집중 투입한 뒤 그 다음에 러시아를 처리하는 전략이었다. 이 계획은 전쟁 발발 시 프랑스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때까지는 러시아군이 독일 영내에 깊숙이 진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1914년 8월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가 과소평가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러시아군이 침공한 프로이센 동부에서 융커 프로이센의 지배계급을 형성한 보수적인 지주 귀족과 긴급 구원을 요청했다. 슐리펜 장군의 경계 조건은 명확했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들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술 전문가에 불과했다. 그들은 슐리펜 계획의 기본, 즉 독일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소모전은 피해야 한다는 경계 조건을 벗어났다. 전략 자체를 변경해야 옳았다. 그러나 그들은 전략을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기본 전략은 실현 불가능해졌다. 서부 전선부터 병력을 철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초의 대프랑스 전격 작전에서 거둘 수 있었던 승리를 무용지물로 만들었고 동부 전선에서는 충분한 병력을 지원받지 못해 러시아군을 괴멸하지 못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슐리펜 계획이 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사태, 즉 전략이 아니라 병력의 우열이 승패를 결정하는 소모전이라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그때부터 그들은 전략 대신에 혼란스러운 응급조치, 격렬한 언사, 기적에 희망을 걸었다. 두 번째 예는 첫 번째와는 반대로 1933년 대통령에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취한 행동이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경기 회복을 위한 경제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1933년 당시의 경기 회복책이라면 보수적인 재정 정책과 균형 예산을 중심으로 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취임식 직전의 은행 휴일에 경제가 붕괴하고 말았다. 루스벨트가 예정하고 있던 경제 정책은 경제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환자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 확실했다. 루스벨트는 자신의 경제적인 목표를 정치적인 목표로 바꾸었다. 회복에서 개혁으로 전환한 것이다. 새로운 경계 조건은 정치적 역학이었다. 거의 자동적으로 보수적인 것에서 혁신적인 것으로 경제 정책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는 사실을 뜻했다. 경계 조건이 변한 것이다. 루스벨트는 성과를 내려면 본래 정책일지라도 버려야 할 때가 있음을 거의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진정한 의사결정자였다. 그러나 경계 조건에 관한 명확한 이해는 모든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위험한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즉 상황이 변하지 않는 한 잘 수행할 것 같은, 꼭 그럴 것 같은 의사결정을 식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언제나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의사결정이 만족시켜야 할 경계조건 명세서를 자세히 검토하면 여러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경계조건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한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성공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 다만 확률이 매우 낮을 뿐이다. 슬픈 사실이지만 기적이란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기적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한 완벽한 예가 1961년 쿠바 피그스만 침공 미국의 지원을 받은 반카스트로 망명자들이 쿠바의 피그스만에 상륙했다가 쿠바군에 의해 전멸된 사건에 대한 케네디 대통령의 의사결정이다. 분명한 하나의 경계 조건 명세서는 카스트로 정권의 전복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명세서가 있었다. 그것은 미국 군대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여기에서 두 번째 명세서는 전적으로 터무니없다. 그 침공이 쿠바인들의 자발적인 봉기라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정책 당국은 미국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야만 한다고 믿었고 그것은 사실상 꼭 필요한 조건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명세서는 쿠바인 게릴라가 피그스만 상륙 직후 쿠바 전역에서 반카스트로 무장봉기가 일어나 쿠바군을 완전히 마비 상태에 몰아넣는 경우에만 양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일은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쿠바 같은 경찰 국가에서는 분명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었다. 침공 계획 자체를 아예 포기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성공하기 위해 미국이 전면적으로 지원해야만 했다. 케네디 대통령이 설명했던 것처럼 그 실수는 전문가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게 아니었다. 케네디는 자신을 비하하려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의사결정이 만족시켜야 할 경계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는데 실수의 원인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명세서를 만족시켜야 하는 결정은 의사결정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기도라는 달갑지 않은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데 있었다. 그러나 명세서를 규정하고 경계 조건을 결정하는 일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사실들의 기초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것은 언제나 사실의 해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위험을 동반하는 판단이다. 누구나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실 누구나 종종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린다. 그러나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게 뻔한 의사결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3. 궁극적으로 우리는 언제나 타협해야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무엇이 수락 가능한지가 아니라 누가 옳은지는 더욱 피하고 무엇이 올바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명세서와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올바른지 모를 때에는 올바른 타협과 잘못된 타협도 분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결과 잘못된 타협을 하고 만다. 나는 그 사실을 1944년 대규모 컨설팅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배웠다. 나의 첫 컨설팅 업무는 GM의 경영 구조와 경영 정책에 관한 연구였다. 당시 GM 회장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슬론 2세는 내가 연구를 시작할 무렵 나를 사무실로 부르더니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무엇을 연구해라, 무엇을 보고해라, 또는 어떤 결론을 내리라고 하지 않겠소? 그건 당신이 할 일이오. 그러나 한 가지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본대로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을 적어두라는 것이오. 우리 회사의 반응이 어떨지는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이것은 좋아하고 저것은 싫어해도 개의치 마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당신의 권고를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려고 당신 자신과 타협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당신 도움 없이는 그럴듯한 타협을 할 줄 모르는 중역은 이 회사에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먼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말해주지 않는다면 올바른 타협은 할 수 없을 거요. 의사결정을 내리려는 경영자는 이 말을 네온사인 불빛 아래 내비추어 보듯 면밀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케네디 대통령은 이 교훈을 쿠바 침공 실패를 통해 배웠다. 그로부터 2년 후에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 때의 승리는 이 교훈에 힘입은 바 크다. 케네디는 그때 의사결정이 만족시켜야 할 경계 조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그는 어떤 타협안을 받아들여야 할지 항공 정찰에 의한 지상 사찰이 필요 없다고 밝혀진 뒤 지상 사찰 요구를 슬쩍 철회한 것, 무엇을 주장해야 할지 알게 되었다. 러시아가 쿠바에 건설하던 미사일 기지를 자진 철거하고 돌아가도록 한 것을 가리킨다. 세상에는 두 가지 다른 종류의 타협이 있다. 하나는 빵 반쪽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옛날 속담이 뜻하는 종류의 타협이고, 다른 하나는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반쪽 아이는 아예 없는 것보다 더 나쁘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 타협이다. 전자의 경우 경계 조건은 여전히 충족된다. 빵의 목적은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고 반쪽 빵이라도 여전히 음식이다. 그러나 반쪽 아이는 반쪽 인생이 아니고 앞으로 어른으로 자랄 아이도 아니다. 그것은 두 조각난 시체일 뿐이다. 귀찮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무슨 말을 해서는 안 되는지 걱정하는 것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하는 시간 낭비다. 걱정하는 어떤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면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반대와 어려움은 갑자기 나타나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의사결정자가 처음부터 무엇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대체로 의사결정자는 중요한 것을 내팽개치고 올바른 답은 제쳐두더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답을 찾아낼 기회조차 잃고 만다. 4. 의사결정 과정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계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면 결정된 것을 목표 달성의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체로 시간이 가장 많이 드는 과정이다. 의사결정 과정 초기부터 행동 계획을 짜놓지 않으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의사결정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업무를 배정하고 책임을 맡기지 않으면 사실 그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아니다. 단지 하나의 좋은 의도에 불과하다. 이는 수많은 정책 선언문이 안고 있는 문제인데, 특히 기업의 경영 정책 방침에서 자주 나타난다. 경영 방침이 행동 강령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다. 그것을 실천하는 과업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책임이고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 조직 내 구성원들은 그런 선언문을 최고 경영진이 실제로 실행할 생각이 없다고 여기지는 않더라도 시큰둥하게 취급한다. 의사결정을 행동으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분명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이 결정을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실행을 해야 하는가? 누가 그것을 해야 하는가? 실행할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처음과 마지막 질문은 너무 자주 무시되는데 당연히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뿐이다. 5할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다음 사례는 이 결정을 알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의 중요성을 설명해준다. 산업장비를 생산하는 어떤 시장주도 제조업자는 몇 년 전 모델 하나를 단종하기로 결정했다. 그 장비는 오랫동안 기계 공구 생산 라인의 표준 설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이 사용되는 모델이었다. 따라서 회사는 옛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에게 새 모델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구 모델을 3년간만 팔기로 하고 그 뒤에는 생산과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몇 년간 이 모델에 대한 주문은 꾸준히 감소했다. 그러나 그 모델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날이 다가오자 기존 고객들이 한꺼번에 주문을 추가하는 바람에 전체 주문량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의사결정을 알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묻지 않았다. 그러니 그 모델을 조립하는 데 필요한 부품 구매 책임자에게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구매 책임자가 하는 일은 어떤 제품이 판매되면 판매 수량만큼 일정 비율에 달하는 부품을 구입하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는 여전히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결국 그 모델의 생산이 중단될 무렵 회사 창고에는 그 모델을 8에서 10년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부품이 남아 있었고, 많은 손해를 보고 이 부품을 장부에서 털어내야 했다. 의사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행동은 실천에 옮겨야 할 사람들의 능력에 걸맞아야 한다.
한 화학회사의 외국 현지 법인이 서아프리카 2개국에서 본국으로 과실 송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 회사는 현지 법인이 보유하는 자금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 자금을 원자재 수입이 필요 없는 현지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현지 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였다. 다만 그 사업이 성공하고 본국으로 송금이 가능한 시점이 되면 매각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현지 투자자에게 투자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이 회사는 두 나라의 주요 수출 농산물인 열대 과일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간단한 화학 처리법을 개발했다. 이 사업은 두 나라에서 모두 성공했다. 한 나라에서는 고도로 숙련되고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기술 관리자가 사업을 운영했다. 서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몇 안 되는 전문가였다. 한편 다른 나라에서는 언젠가는 사업 운영을 맡기고 싶은 현지인들의 능력을 감안해 화학 처리 방법이나 사업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모든 일을 현지인들에게 맡겼다. 몇 년 후 두 나라 정부는 본국 송금을 허가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한 나라에서는 사업이 성공했는데도 그 사업체를 인수할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지인들에게 사업 관리나 기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사업은 청산되었고 회사는 손실을 입었다. 이에 비해 나중에 언급한 나라에서는 많은 현지 기업인들이 그 사업체를 인수하고 싶어 했다. 결국 회사는 자본금에다 상당한 이익을 보태 본국에 송금할 수 있었다. 화학 처리 방법이나 사업 운영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실패한 나라에서는 누구도 이 의사결정이 성과를 내려면 어떤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의사결정 자체가 실패하고 만 것이다. 의사결정을 실행에 옮겨 목표를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관계자의 행동, 습관, 태도를 바꿔야 한다. 실행을 위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이 부과된 사람들이 필요한 행동을 취할 능력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평가 기준, 성취 수준, 동기가 동시에 바뀌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심리적 갈등에 사로잡혀 의사결정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벨 시스템의 사업은 서비스여야 한다는 베일 사장의 의사결정도 서비스에 관한 성과 평가가 없었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때까지 벨 시스템의 관리자들은 자기 부서의 이익률 또는 적어도 비용에 따른 성과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베일 사장이 정한 새로운 평가 기준은 그들이 새로운 목표를 신속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랜 역사와 거대 규모를 자랑하는 한 미국 회사의 훌륭한 회장은 조직 구조와 기업 목표를 바꾸어 보았지만 아무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실패했다.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오랫동안 업계의 선두주자에 있던 이 회사는 노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거의 모든 사업 분야에서 새롭게 경쟁 상대로 등장한 대단히 공격적인 중소기업에 밀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장은 새로운 조직 구조 가운데 가장 눈에 띄고 급여를 많이 받는 중요한 직위, 특히 신설된 경영부사장 자리 3곳에 수구파의 대표격인 사람들을 승진 발령했다. 이 때문에 회사 구성원들은 회장이 회사를 개혁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새로운 방침과 어긋나는 행동이 큰 보상을 받는다면 구성원들은 그것이야말로 최고 경영진이 원하는 것이며 보상받을 일이라고 여긴다. 물론 모든 사람이 베일처럼 행동하고 의사결정 자체에 의사결정 실행을 담을 수는 없다. 그러나 누구나 의사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무엇이며 이에 따르는 업무 과제는 무엇이고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는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 피드백 활동을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하고 의사결정이 달성하고자 하는 기대 수준과 실제 활동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 검토해야 한다. 의사결정은 사람이 한다. 사람은 잘못을 저지르기 마련이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들의 과업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심지어 최상의 의사결정마저 잘못될 확률이 높다. 뿐만 아니라 목표를 달성한 의사결정이라도 결국 진부해지고 만다. 이것은 앞서 언급한 베일과 슬론 2세의 의사결정이 보여준 예가 증명한다. 두 사람의 상상력과 결단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린 의사결정 가운데 지금까지 유효하고 당시와 동일한 형태로 살아있는 것은 벨 시스템의 사업은 서비스라는 베일의 의사결정 하나뿐이다. AT&T 보통주의 성격은 1950년대에 중산층의 자금을 모았던 연기금이나 투자신탁이 기관 투자자로 등장함에 따라 대폭 바뀌었다. 벨 연구소가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오는 동안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 특히 우주 관련 기술과 레이저 기술로 인해 이제는 벨 시스템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자사가 필요한 모든 과학기술의 자력으로 대응하는 일은 불가능해졌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75년 동안 독점 사업이었던 통신 사업 역시 전화 이외의 새로운 통신 수단이 전화에 맞서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보나 데이터 통신 같은 주요 통신 분야에서는 어떤 통신 매체도 벨 시스템의 전화가 장거리 음성 통신에서 차지하고 있던 것과 같은 독점적인 지위는 물론 지배적인 지위조차 단독으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공적 규제가 전기통신 사업의 민간 기업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베일이 그처럼 심혈을 기울인 주 당국의 규제는 통신 사업의 국민 경제적 국제적 체제를 갖춰야 하는 현실에 점점 맞지 않게 되었다. 연방정부가 불가피하고 타당하다며 부과한 규제는 벨 시스템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벨 시스템은 베일이 그처럼 조심스럽게 피해왔던 지연 전술을 통해 그 실현에 저항해왔다. 슬론 2세가 단행한 GM의 분권안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까운 장래에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슬론 2세가 세운 기본적인 원칙은 너무 자주 변경되고 수정되었다. 따라서 원래의 조직 원칙은 알 수 없을 만큼 모호하게 변했다. 사실상 자치적인 자동차 사업부도 지금은 자동차 제조나 조립 작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에 책임질 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 15례부터 캐딜락에 이르는 개별 자동차 사업부 제품은 슬론 2세가 처음 설계했던 형태로 가격 구조를 유지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무엇보다도 슬론 2세가 설계한 것은 미국 기업이었다. 그 뒤 GM은 많은 해외 자회사를 손에 넣었지만 GM의 조직이나 경영 구조는 어디까지나 미국 기업 형태였다. 그러나 오늘날 GM은 분명히 다국적 기업이다. 그 대규모 성장 기반과 주요 기회는 미국 외부 시장, 특히 유럽 시장에 있다. 이제 GM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올바른 원칙과 조직을 갖추어야만 지속적으로 번영할 수 있을 것이다. GM은 슬론 2세가 1923년에 이루었던 일을 또다시 해내야 한다. 특히 불황에 다시 한번 직면하면 그러한 문제들은 즉시 절박해질 것이 뻔하다. 뿐만 아니라 과감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슬론 2세의 해결책 그 자체가 GM의 목을 죄고 점점 성공의 장애물이 될 것이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전임자 해리 트루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불쌍한 아이크, 그가 장군일 때는 명령만 내리면 부하들이 무조건 따랐어. 그런데 이제 저 커다란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서 명령을 내린다 한들 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을 거야. 대통령이 명령을 해도 되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이유는 대통령이 장군보다 권한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 군대는 옛날부터 명령을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의 실행되지 않았기에 명령을 실행에 옮겼는지 확인할 피드백 과정을 조직화해 왔다. 군대는 옛날부터 상관 자신이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단 하나의 믿을 수 있는 피드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고대부터 군대의 관습으로 정착되었음이 분명하다. 투키디데스와 크세노폰 둘 다 이를 당연시했고 중국의 병법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카이사르도 마찬가지였다. 보고서, 즉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모든 군대에서는 명령을 내린 장교가 직접 현장에 가서 실행 여부를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배운다. 적어도 그는 부관을 보내서 알아보기라도 한다. 장교는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의 보고를 절대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 부하들을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다. 의사소통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대대장이 사병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물론 그는 자기 막사에 앉아 메뉴를 살펴보고 이것저것 가져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대대장이라도 직접 사병 식당에 가서 똑같은 솥에서 배식되는 사병들의 식사를 먹는다. 컴퓨터의 등장과 더불어 이런 방식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컴퓨터 때문에 의사결정자는 실제 현장에서 더욱더 멀어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직접 나서서 자기 눈으로 실제 현장을 보는 일을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 포함시켜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는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진다. 컴퓨터는 추상적인 것만 다룬다.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사실과 끊임없이 비교 확인해야만 신뢰할 수 있다. 확인하지 않으면 추상적인 것들은 사람들의 판단을 오작동하게 만든다. 직접 현장에 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비록 그런 방식이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었던 전제들의 유효성 또는 그것들이 진부해져서 재검토해야 하는지 검증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말이다. 의사결정은 조만간 낡아버린다는 사실을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현실은 절대로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는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오래전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명된 행동에 집착한다. 이는 기업의 경영관리 의사결정에도 정부 정책에도 해당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유럽 정책 실패, 드골의 지배 아래 있던 유럽의 현실에 대한 미국의 적절치 못한 대처, 더 나아가 유럽 공동시장의 현실에 대한 영국의 뒤늦은 대응에 따른 실패의 주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의사결정자는 피드백을 위해 조직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그는 보고서와 숫자를 받아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 직접 노출된 피드백 방법과 자기 스스로 현장에서 관찰한 원칙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는 곧 자신이 쓸모없는 독단주의자로 전락했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는 자책할 것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자.